2017년 9월 런던 교회의 한 집 뒷마당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연기에 대해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슬로우 쿠커에서 불에 탄 인간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영국 가정에서 보모로 일하기 위해 런던에 온 소피 레온의 유해였습니다. 경찰은 그 가족이 보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피 레온은 힘든 운명을 가진 소녀로 항상 내성적이고 겸손했으며 큰 모임을 자주 피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피는 많은 친구가 없었고 가족과의 소통도 종종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불안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자주 딸에게 하루가 어땠는지 물으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대답은 항상 짧았고 때로는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이는 그녀를 더욱 내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고립시키는 그녀의 경향은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인 1996년에 부모님 이혼은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하면서 그녀에게는 남동생과 이복 언니가 있었기에 완전한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파리 동쪽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족 환경은 그녀의 사회성 문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소피가 마음을 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런 순간들은 꽤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사교적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소피는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항상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였습니다. 중등교육을 마친 후 그녀는 이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며 유아교육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소피는 아이들과 관련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이는 그녀에게 큰 실망이었습니다. 꿈의 직장을 계속 찾는 동안 그녀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더 적합한 일을 찾는 동안의 임시 해결책으로 여겼습니다. 소피가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그녀는 완벽해 보이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한 친구가 런던에 사는 사브리나 퀴다와 웨셈 메두니 부부가 6살 된 아들과 3살 된 딸을 돌볼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보모를 찾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소피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소피의 어머니는 처음에 그녀가 런던으로 이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고집스러웠고 결국 부모님은 그녀가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2016년 1월 20살의 나이에 소피는 런던에 도착하여 새로운 삶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결혼한 부부인 사브리나와 샘을 만났습니다. 사브리나는 패션업계에서 일하는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고 샘은 은행의 재무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위한 보모를 찾고 있었는데 이는 영어를 향상시키고 아이들과 일하기를 원했던 소피에게 완벽했습니다. 사브리나와 웨셈이 보모를 찾기 시작했을 때 샘은 이미 은행에서의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임대용 아파트 2채를 구매하는데 자신의 저축금을 투자했습니다. 가족은 런던의 부유한 지역에서 살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웃들은 소피의 일에 대한 특별한 헌신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소피가 거의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종종 여가 시간이나 아이들과의 외출 시 다른 보모들과 만나곤 하는 다른 보모들과는 달랐습니다. 소피는 항상 일에 몰두해 있었고 사교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첫 몇 달과 2016년 전체 동안 소피는 자신이 일하는 가정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의 일부처럼 느꼈고 일에서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에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소피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도둑질 혐의를 받았고 급여가 삭감되었으며 휴가 기회가 제한되고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멋진 삶에서 심각한 직장 문제로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소피의 어머니는 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프랑스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그 티켓을 사용하지 않았고 프랑스로 돌아가려는 그녀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이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소피 레오니는 점점 더 연락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카드, 편지, 이메일을 통해 가족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유지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드물어졌고 이는 그녀의 부모를 걱정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그녀의 이전 활동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가족과 친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수요일에 소피가 일하던 사브리나와 샘의 집에서 바비큐 파티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와 정원에서 나는 과도한 연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몇몇 이웃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혼자 집에 있던 샘은 닭고기와 양고기를 요리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바비큐 경험이 부족해서 자주 연기가 많이 난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이웃은 샘의 설명이 수상하다고 느꼈고 화재가 이웃집으로 번지거나 연기가 유독할 수 있다는 우려로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샘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구운 닭고기와 양고기에서 그렇게 많은 연기가 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비큐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수상한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중 하나에는 구운 닭고기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의 손가락과 코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이 호출되었습니다. 샘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되었습니다. 그가 연행될 때 이미 더 많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거리가 봉쇄되었고 이는 주민들의 관심과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정원에서 방수포로 덮인 사람의 시신처럼 보이는 물체를 옮겼습니다. 며칠 후 그것이 21살의 소피 러니의 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샘과 사브리나가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소피가 몇 달 동안 부부의 집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쌓인 사망 시점, 사망 상황을 밝히기 위해 법의학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살인사건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소피 러니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그녀의 시신이 화재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망일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된 흉골, 갈비뼈, 쇄골, 턱의 골절도 의문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해결해야 할 복잡한 수수께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후 법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소피 레오니 살해 혐의로 그녀의 고용주 사브리나와 그녀의 남편 샘이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들은 샘과 사브리나가 그녀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시작하고 소피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범행의 전체 상황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런던에서의 소피의 마지막 몇 달간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브리나의 신원에 대해 특별한 주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소피처럼 그녀도 보모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사브리나는 그 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전향하여 스타들과 작업하고 많은 유명인들을 만나며 결국 패션계에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경력을 쌓는 동안 사브리나는 당시 인기 있는 보이밴드의 멤버였던 마크 월튼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곧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소피의 첫 보모 일자리였습니다. 2013년에 사브리나와 마크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마크는 사브리나에게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이별은 사브리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녀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를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은 그녀의 변덕스러운 행동, 이상한 분노 폭발, 이유 없는 공격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브리나는 마크에 대한 강박적인 관심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그의 일정을 쫓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연락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사브리나는 오랜 지인인 샘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사브리나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샘의 집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었고 계속해서 보모로 일하며 이번에는 사브리나의 갓난아기를 돌보게 된 소피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녀가 자라면서 사브리나와 샘은 육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딸의 양육을 일부 맡아줄 보모를 찾았습니다. 사브리나와 샘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깊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행의 재무분석가로 일하던 샘은 사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사브리나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이 가족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샘의 퇴사는 둘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수입의 감소로 사브리나는 자신이 익숙했던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치를 추구했고 사교 모임에 참석하고 비싼 옷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추가적인 재산과 저축이 있었고 사브리나도 편안한 생활을 위한 충분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만족은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사브리나는 수년간 계속해서 전 남자친구인 마크 월튼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마크를 아동 착취와 학대로 고발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은 근거가 없었고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인 마크 월튼이 2017년에 런던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브리나는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해왔던 것처럼 그를 따라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미국과 런던 사이의 거리는 그녀가 이전에 해오던 마크에 대한 스토킹과 전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그를 통제하거나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자신의 무력감과 마크를 다루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한 반응으로 소피아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피아를 작은 절도와 일을 제때 완수하지 못한 것, 음식 준비가 엉망인 것, 아이들의 등교 준비가 늦는 것 등으로 비난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소피아를 가혹하게 대하고 고함을 지를 모든 이유를 찾았습니다. 상황은 곧 사브리나의 언어적 공격이 신체적 폭력으로 변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샘과 사브리나 둘 다 정기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때리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때로는 전선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소피아에게 깊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음성 녹음 외에도 가족의 컴퓨터와 전화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피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 날씬했던 소녀는 눈에 띄게 더 마르고 쇠약해졌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마지막 사진에서 소피아는 극도로 쇠약해 보이며 이는 그녀의 악화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되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소피아는 또한 영양 부족에 시달렸고 위생 관리가 금지되었으며 심지어 급여까지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를 본 목격자들은 그녀가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단정하지 못했으며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브리나와 샘이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은 결과였습니다. 소피아의 여가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집에 갇혀 있었고 아이들과 관련된 일과 장보기를 하기 위해서만 외출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완전히 외부 세계와 격리되었습니다. 사브리나는 그녀가 가족과 연락하는 것조차 금지했고 이는 그녀의 고독과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는 수개월 만에 딸의 사진을 보고 딸이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들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믿을 수 없는 시련과 수개월간의 고문을 견뎌냈지만 사브리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사브리나는 소피아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감옥에 보내고 부모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심지어 소피아가 마크 월튼과 비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소피아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를 집안에 들였다고 합니다. 사브리나는 전 파트너에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소피아로 하여금 마크 월튼과 비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마크 월튼이 친밀한 관계의 대가로 영화와 드라마의 배역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마크 월튼은 소피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소피아가 도착한 지 몇 달 후에 런던을 떠났는데 이는 사브리나의 혐의를 더욱 터무니없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소피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조사 결과를 통해 시간대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비극이 9월 19일 저녁에 일어났다고 추정했습니다. 9월 20일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수사관들에게 감시 카메라 영상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샘이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중에 사브리나가 그들을 놀이터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려는 듯 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소피의 일이었던 식료품점에 샘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검사들로 하여금 이 시점에 소피가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들은 고의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사브리나는 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친구는 소피가 아이를 돌보고 요리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녀의 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소피가 더 이상 그들과 일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그녀의 말은 불편한 관계 종료를 암시했습니다. 이 메시지 교환은 9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브리나의 남편이 체포되기 5일 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서 서로를 비난했고 이는 이 어두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브리나는 9월 19일 그 운명의 밤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샘과 소피가 다툰 후 잠자리에 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샘은 소피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 방식에 불만족했고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브리나는 잠자리에 든 후에는 더 이상 다툼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소피를 익사시키고 있던 샘을 발견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자신이 욕실에 들어갔을 때 소피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있었고 도와주기를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샘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버전을 제시하며 사브리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사브리나가 다툼을 유발했고 소피를 익사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사브리나와 마크 월튼의 아들이자 가정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진술을 했습니다. 소녀는 그날 밤 부모님과 소피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말에 따르면 사브리나와 샘이 소피를 욕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소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수사관들이 소피의 살인이 9월 19일에 일어났으며 두 부모 모두 그녀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샘과 사브리나가 이것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사브리나는 이러한 결과의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미리 친구들에게 소피가 더 이상 그들의 집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모든 증언, 음성 녹음, 사건의 시간 순서를 신중히 검토한 후 사건은 배심원단에 회부되었습니다. 30분간의 심의 끝에 그들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샘과 사브리나는 소피 레온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사브리나가 소피의 이름으로 작별 편지를 쓴 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녀는 소피가 더 나은 세상과 장소에서 자신을 찾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사브리나의 이런 행동은 소피의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에게 그녀의 행동에 대한 조롱과 완전한 무감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아이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누가 그들을 보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내가 관련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불필요한 공적 관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모두 그들이 지금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손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들이 소피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학대를 반복적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살핌과 지원으로 둘러싸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든 아이에게 힘든 시련이며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